문이 스스로 닫히던 그 밤 이후로 나는 아직도 내 이름을 누군가 낮게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남들은 피곤해서 생긴 착각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착각이 아니라 내가 대구에서 살던 낡은 여관에서 계속 나를 따라오는 무언가다. 그리고 그 무언가의 시작은 내가 함께 지냈던 한 남자의 죽음 때문이야. 나는 29이었고 대구 북구의 오래된 여관 3층에서 반년째 하숙을 하고 있었다. 직장은 멀지 않았고 방값은 주변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싸서 처음엔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오래된 건물 특유의 눅눅한 공기 말고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물론 밤만 되면 3층 복도에서 들려오던 그 이상한 소리만 뺀다면 말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네모난 벽이 온통 습기로 차올랐던 장마철이라 나무 바닥이 수축되고 팽창하면서 생기는 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일정했고 간격이 정확했다.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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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누군가 복도 끝에서 문을 손등으로 두드리는 듯한 묘하게 사람 냄새나는 소리. 그때 나는 그게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3층엔 나 말고 딱 한 명 221호에 살던 남자 현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방 바로 옆이 내 방이었고 우리는 서로 인사 정도는 나누는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이상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현수의 방문 아래로 비치는 작은 틈을 바라보곤 했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지나갈 때도 있었고 아주 가끔은 내가 문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 반대편에서 문틈을 누군가가 천천히 막아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설명할 수 없는 찬기가 발목에서부터 목덜미까지 기어오르는 걸 느꼈다. 나는 지금도 그 여관 복도의 냄새를 기억한다. 오래된 나무가 비에 불고 또 말라버린 뒤 남은 곰팡이 냄새, 오래 잠긴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차갑고 축축한 공기, 복도 끝의 작은 환풍기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긁히는 소리,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현수의 흐느끼는 소리. 아마 그때부터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던 건지도 모른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왔을 때였다. 3층 복도 전체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내 방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현수의 방에서 들려오는 바스락거리거나 뒤척이는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손전등을 킨 것처럼 갑자기 날카로워진 침묵들 사이를 지나가며 문득 등을 짓누르는 묵직한 공기를 느꼈다. 문 앞에 다다르자 두드리는 소리가 시작됐다. 이번엔 내 방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절대 사람이 낼 수 없는 정확한 속도로.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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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현수인지 확인하려고 방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손이 도저히 문고리로 가지지 않았다. 대신 귀를 문에 붙였는데 바로 그 순간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아주 느리게 문을 긁기 시작했다.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마디가 나무를 긁는 듯한 소리였다. 그리고 너무 뚜렷하게 익숙할 정도로 착 가라앉은 목소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준혁 씨. 몸이 얼어붙었다. 그건 확실히 현수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숨을 쉬고 있는 기척도 없었다. 그저 문 너머에서 내 이름 하나만 가라앉은 채로 울리고 있었다. 나는 끝내 문을 열지 못했다. 그날 밤을 꼬박 뜬 눈으로 새고 새벽이 되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무렵에서 여관 주인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현수가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여관 주인은 시큰둥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다가 뒤늦게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경찰을 불렀다. 10분 후 도착한 경찰이 현수의 방을 열었을 때 나는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현수는 방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목을 잡힌 듯한 자세로 허공에 매달린 채로 이미 숨이 끊겨 있었다. 바닥엔 아무런 기구도 없었다. 고개가 기이하게 한쪽으로 꺾여 있었고 눈은 크게 뜬 채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 죽은 자세가 내가 문 밖에서 들은 목소리의 위치와 같았다. 내 문 바로 앞 딱 그 높이였다. 경찰은 사건을 자살로 판단했지만 이상한 건 현수의 방엔 어떤 끈이나 도구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죽은 시간이 내가 목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시간대였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여관을 바로 떠나지 못했다. 짐을 정리해야 했고 회사 출근도 필요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떠나는 순간 뭔가가 따라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미 따라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방에 남아있던 그의 냄새도, 침대에서 나는 희미한 곰팡이 향도, 복도 끝에서 새어나오던 차갑고 탁한 공기 또한 더 이상 단순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모든 게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문 손잡이가 스스로 흔들렸고 욕실 거울의 습기로 뒤덮인 표면에서는 내가 닦아낼 때마다 희미하게 사람의 손바닥 자국이 다시 나타났다. 한밤중에는 복도에서 누군가가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걷는 소리가 들렸다. 방향은 늘 내 방 쪽이었다. 나는 불안을 억누르려고 노력했다. 일이 너무 힘들어서 생긴 스트레스 탓일 거라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설득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퇴근 후 방에 들어섰을 때 내 책상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컵은 깨져 있었다. 그런데도 문은 잠겨 있었다. 도둑이 들어온 흔적도 없었다. 나는 바닥을 정리하면서 손끝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만졌고 그때 손끝에 묻어나온 건 물이 아니라 미세하게 끈적한 액체였다. 냄새를 맡는 순간 목 뒤가 싸늘해졌다. 그 냄새는 며칠 전 현수의 방에서 풍겨나오던 그것과 너무 닮아 있었다. 죽은 사람의 체액 냄새. 그날 밤 나는 도저히 그 방에서 잘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방을 나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서 속삭였다. 어디 가요? 준혁 씨.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이건 절대 인간이 낼 수 있는 속삭임이 아니었다. 너무 가깝고 너무 차갑고 너무 썩은 숨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여관을 떠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끝나기도 전에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진짜 끔찍한 일은 그날 밤 새벽 3시쯤 일어났다. 잠을 청하지도 못하고 침대 모서리에 앉아 새벽 공기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걸 곁눈질하던 순간 나는 문 쪽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면서도 확실한 발소리를 들었다. 복도 끝에서 시작된 발소리는 벽에 반사되는 울림을 따라 조금씩 가까워졌고 그때마다 내 심장은 갈비뼈 안에서 박살날듯 쿵쾅거렸다. 저건 사람 발소리가 아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그걸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발걸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울리지 않았다. 무엇인가를 끌고 가는 사람이 내는 것처럼 세 걸음은 빠르고 한 걸음은 느렸으며 이어지는 소리가 뭔가 끈적한 걸 발을 바닥에 문지르며 끌고 가는 것 같았다. 철퍽, 철퍽, 철퍽. 나는 숨을 참았다. 문틈 아래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문 앞에 누군가가 서서 내 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머릿속에 있는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 뛰는 소리만 귀에서 울렸다. 이젠 알 수 있었다. 이 여관에는 나 혼자 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더 이상 끔찍한 것은 발소리가 멈춘 뒤였다. 문틈 아래에서 칠흑 같은 어둠이 움직였다. 그 그림자는 정확히 문 앞에 서 있었고 다음 순간 문을 아주 살짝 누군가가 호기심을 참지 못한 듯이 툭 하고 건드렸다. 나는 너무 놀라 몸을 움츠렸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자 또다시 천천히 여전히 사람이 낼 수 없는 일정한 힘으로 문이 흔들렸다. 툭툭 툭. 그런데 문이 흔들릴 때마다 문 위쪽에서 뭔가 주르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물이 새는 줄 알았다. 그런데 물처럼 가볍지 않았다. 더 끈적하고 더 묵직하고 더 불길했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문 위쪽으로 향했을 때 나는 그것을 보고 숨이 멎었다. 문틈 위에서 무언가 검붉은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액체는 내 책상 위에 떨어지는 순간 말도 안 되게 강한 썩은 냄새를 퍼뜨렸다. 나는 즉시 뒤로 물러섰다. 이건 절대 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내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다. 목뼈가 천천히 돌아가는 듯한 우두둑 소리.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이미 죽은 현수의 목소리였다. 문 열어요. 준혁 씨, 여기 너무 어두워. 나는 소리 없이 입술만 떨었지만 내 몸 어디에도 힘이 들어가질 않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 그의 것이었다. 죽기 전 매일처럼 내가 문 너머에서 들었던 낮게 울리는 그 목소리. 그런데 이제는 산 사람이 아니라 공기가 부족한 곳에서 벽을 긁으며 나온 듯한 목소리였다. 문이 또 한 번 천천히 흔들렸다. 종이처럼 가벼운 문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밀어내는 육체 없는 힘이 느껴졌다. 그때 바닥에 떨어졌던 액체가 내 발목을 타고 흘렀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런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싫어, 가지마. 나 혼자 있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방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휴대폰을 움켜쥐고 119를 누르려 했지만 화면이 켜지는 순간 갑자기 신호가 끊어졌다. 여관 전체 전기가 나가버린 것이다. 어둠은 방 안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문 뒤에서 누군가가 전력으로 문고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사람의 힘이라고 믿을 수 없는 날카롭고 무질서한 힘. 마치 손가락 마디로 문을 찢어버릴 듯한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침대 밑으로 숨어들었다. 양쪽 어깨가 딱딱한 바닥에 닿을 정도로 좁은 공간으로 몸을 밀어넣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고리 흔들림이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 그 어떤 발소리도 없이, 그 어떤 숨소리도 없이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하나 스르륵 하고 낮아졌다. 그림자는 누군가가 몸을 바닥에 붙이고 기어 들어오려는 것처럼 움직였다. 나는 침대 밑에서 숨조차 쉬지 못한 채 그림자가 내 방의 바닥을 천천히 스쳐 지나가는 걸 바라보았다. 그 움직임은 사람의 관절이라면 절대 낼 수 없는 방식으로 매끄럽고 불규칙하게 뒤틀려 있었다. 잠시 후 그림자는 내 침대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이 아주 조용히 가장 얇게 깎은 손톱이 닿은 것처럼 사각 하고 울렸다. 누군가 침대 매트를 위에서 살짝 눌렀다. 나는 더 이상 숨을 참을 수 없었다. 공포가 아니라 절대 움직이면 안 된다는 감각 때문에 목까지 차오르는 숨을 억누르느라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러나 그때 침대 위에서 또다시 울린 소리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완전히 죽은 이의 목에서 나오는 기도가 막힌 자의 이상한 숨소리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기침이나 숨이 아니었다. 사람의 숨이라면 절대 그렇게 끊어질 수 없다. 그날 왜 문 열어주지 않았어요. 현수였다. 확실히 그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목이 꺾인 채로 울리는 것처럼 말끝마다 이상하게 꺾였다. 나 죽는 거? 들었잖아. 문 바로 앞에서. 그 목소리와 함께 침대 위를 누르던 압력이 조금씩 더 강해졌다. 나는 침대 밑에서 몸을 웅크리고 너무 멀어서 손이 닿지 않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살기 위해선 지금 이 자리에서 빠져나가는 것뿐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정확히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이었다. 이번엔 확실히 사람이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여관 주인의 목소리였다. 문고리가 덜컥하고 돌아갔고 그와 동시에 침대 위에 있던 그것의 기척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어둠 속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문이 열리자 침대 위는 멀쩡했다. 낙서도 없었고 짓눌린 자국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엔 여전히 검붉은 액체가 넓게 번져 있었다. 여관 주인은 그걸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또 그 냄새네. 그 말 한마디가 내 등골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또? 그렇다면 이 여관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여관 주인에게 물었다. 저 냄새가 뭐예요? 왜 또라고 했어요? 여관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 등을 잡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척 그저 피하는 사람처럼 나를 방 밖으로 밀어냈다. 그 표정에서 나는 모든 걸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현수의 죽음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사실은 결국 내가 지금 겪는 이 일의 시작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여관 주인은 내가 더 묻기 전에 서둘러 복도 불을 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불빛이 켜지는 순간 더 어둡게 가라앉았다. 불빛 아래 드러난 복도 벽면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얼룩들이 곳곳에 달라붙어 있었다. 손바닥 크기였지만 방향이 전부 아래가 아니라 위나 옆으로 뒤틀려 있었다.
마치 어떤 존재가 벽을 짚으며 기어 올라간 것 같은 흔적.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 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여관 주인은 내 손을 잡아내듯 멈춰 세웠다. 건드리지 마. 그거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져. 무슨 뜻이에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마지못해 털어놓듯 말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현수 씨가 처음이 아니야. 그 전에, 그리고 그 전에도 있었어.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오래된 퍼즐의 조각들이 확 눌러 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3층, 축축한 나무 바닥, 밤마다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발소리, 그리고 죽은 자의 체액 냄새. 이미 오래전부터 뭔가가 이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관 주인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여기서 예전에 죽은 사람들 전부 같은 방식이었어. 목이 꺾인 채로 발견되거나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증거도 자살 도구도 없었지.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여관 주인이 다음에 덧붙인 말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죽기 전날마다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했어. 문 두드리는 소리, 귓가에서 부르는 목소리, 특히 자기 이름을 불렀다고. 내 몸에 서늘한 전기가 스친 듯 소름이 돋았다. 현수가 죽던 바로 그날도 나는 그 문 앞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럼 지금 내 방에서 일어난 것도. 여관 주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래서 위험했어. 너한테도 그게 온 거야.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뭔가가 나를 선택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든 상황은 그저 여관이라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 다가온 무언가라는 불길한 사실을 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여관 주인은 서둘러 의자를 끌어와 내 앞에 앉히며 말했다. 준혁 씨, 이제 이 방에서 자면 안 돼. 지금 바로 짐 싸고 내려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알 수 없는 압박감에 다시 등을 스쳤다. 그러나 그 감각은 이번엔 복도에서가 아니라 바로 아래층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바닥판 사이로 뭔가 스르륵 지나가는 듯한 기분, 숨소리가 바닥 아래서 울리는 듯한 울림. 나는 본능적으로 발을 들어 올렸다. 마치 누군가가 바닥 아래에서 내 발목을 잡으려는 듯한 환각이 느껴졌다. 지금 바로요? 여관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늦으면 안 돼. 그는 말끝을 흐린 채 복도 끝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공포가 진하게 묻어 있었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가방을 열고 무작정 짐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걸레나 컵, 불필요한 물건은 다 버리고 서류와 옷, 지갑만 챙겼다. 시간을 들이면 안 된다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방 안 공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조용한데 너무 조용했다. 이전의 불길한 소음이나 흔들림이 아니라 숨조차 멈춘 것 같은 정적이 방 전체를 덮어갔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갑자기 바닥에서 진동했다. 부르르. 나는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발신자가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현수. 내 심장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그 번호는 경찰이 현수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이미 해지되었다고 말했다. 통신이 끊긴 번호였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손가락이 떨어지질 않았다. 휴대폰은 계속 진동했다. 마치 받아라고 강요하는 듯. 결국 나는 손이 떨리는 채로 통화를 눌렀다. 귀에 가져가는 순간 잡음 같은 숨소리만 들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인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삐져나왔다. 준혁. 그 목소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귓 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전화 너머의 공간과 현실 공간이 동시에 겹쳐지는 느낌. 나 떨어졌어. 그 말과 함께 나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다. 무언가가 내 등 뒤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책상 위의 물건들이 전부 바닥으로 쏟아져 있었다. 하지만 바람이 불지도 내가 건드리지도 않았다. 다음 순간 방 한복판 공기가 일렁였다. 마치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차가운 물결이 허공을 흐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공기 사이에서 형체는 없지만 확실히 누군가가 서 있는 자리가 생겨났다. 전화기 속에서 현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 아직 못 나갔어. 그 순간 나는 안다. 이건 단순한 목소리도 환청도 아니었다. 죽은 현수는 이 방에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문 열어줘. 그 말과 함께 방문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약하게, 그러나 점점 더 강하게. 문고리가 덜컥거렸고 잠금 장치가 스스로 한 번, 두 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뒤로 물러섰지만 방은 갑자기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좁아졌다. 공기는 무거웠고 시야는 흔들렸다. 바닥에서는 다시 검붉은 액체가 번지기 시작했다. 나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문 앞에 다다른 순간 문고리가 반대쪽에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씨, 나오면 안 돼. 여관 주인의 고함이었다. 그 목소리와 동시에 문이 강하게 잠겼다. 이번엔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에서. 문틈 아래로 검은 그림자가 빠르게 물러났다. 마치 방금까지 나를 기다리던 그 존재가 갑자기 달아나듯. 그리고 다음 순간 내 귓가에서 아주 조용히 짧지만 선명하게 들렸다. 다시 올게. 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숨이 막혀 쓰러질 듯했고 손끝은 피가 빠진 듯 차가웠다. 여관 주인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준혁씨,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 문은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밖에는 여관 주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잿빛 얼굴로 서 있었다. 그 얼굴을 보자마자 나는 깨달았다.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이 여관에서 무언가가 계속 죽어가고 또 살아난 이유였다. 나는 손끝으로 가방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내려갔다. 발걸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는 위층에서 들리던 소리가 아닌 내 바로 뒤에서 느껴지는 공기가 훨씬 더 끔찍했기 때문이다. 숨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갈 때 나는 간간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때마다 공기 속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마치 내 몸을 스치려는 듯한 기운, 숨을 쉬는 순간에도 목덜미를 스치는 듯한 찬기, 그리고 귓가에 스치는 낮은 속삭임. 가지마, 아직.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죽은 현수의 목소리이면서 동시에 공포 그 자체였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의 절규가 뒤섞인 소리였다. 계단을 겨우 내려와 1층에 도착했을 때 여관 주인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가와 입술 주변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는 나보다 더 오래, 더 가까이 공포를 겪어왔다는 것을. 나는 문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에 멈춰섰다. 찌르! 마치 누군가가 손톱으로 천천히 벽을 긁는 듯한 소리. 그러나 소리의 방향은 이미 계단 위 내 방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바람 소리도 차량 소리도 심지어 발걸음 소리도 아닌 그 죽은 자가 살아있는 듯한 소리였다. 주인은 내 손을 잡고 밖으로 끌었다. 한 걸음, 두 걸음, 바깥 공기 속으로 들어서자 나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선 계속해서 무언가가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차를 타고 도망치듯 여관을 벗어나면서 차창 너머로 3층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아주 잠깐이지만 방 안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창가에 비쳤다. 몸을 뒤틀어 눈을 크게 뜬 채로. 그리고 그 시선은 분명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존재는 단순히 죽은 사람도 단순한 귀신도 아니었다. 여관과 연결된 공간 자체에 붙어있는 공포의 잔재였다. 죽음이 시작된 순간 그 공간에 어떤 힘이 남았고 그 힘은 살아있는 사람의 공포와 결합하여 계속 존재한다는 것. 며칠간 나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다. 직장에도 힘겹게 출근했고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밤이 되면 내 머릿속에서는 여관의 냄새가, 문틈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바닥을 스치는 그림자가 재현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도망쳤지만 그 공포의 흔적은 이미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몇 주 후 나는 다시 대구를 방문해야 할 일이 생겼다. 사업상 중요한 미팅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죽은 현수와 그 여관이 떠나질 않았다. 그리고 그때 미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대구에 도착한 첫날 밤 숙소에서 잠을 청하려던 순간이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현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려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전화는 끊이지 않았다. 진동이 방안을 울리고 소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준혁, 왜 아직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분명 죽은 자가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침대에서 뛰어내리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내가 알게 된 것이 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여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거와 기억 속에서 끌어온 공포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 나는 어릴 적 트라우마를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혼자 방에 남겨진 공포. 학교 시절 친구에게 배신당한 날 느꼈던 공포. 그리고 누구도 모르게 숨겨둔 내 마음속 불안과 두려움. 모든 것이 여관과 현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죽은 자가 남긴 공간의 흔적은 내 내면의 공포와 결합해 나를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다. 나는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기억 속, 그리고 내가 믿는 현실과 뒤엉켜 살아있는 듯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이후 나는 다시는 그 여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밤마다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발목을 스치는 시린 기운, 귓가에서 속삭이는 낮은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깨달았다. 현수와 같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공포를 부정하지 않고 직면하며 그 존재가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그 공포는 단순한 귀신 이야기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심리, 공간의 기억, 그리고 죽음의 흔적이 섞인 현실 속 진짜 귀신 이야기였다. 나는 이제 그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나는 매일 밤 내 안에서 현수의 목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바닥을 스치는 그림자를 느낀다. 그 모든 것이 살아있는 한 공포는 계속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공간에 있어도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조용히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여관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밤이 깊어질수록 귓가에 희미하게 들리는 현수의 목소리가 떠올랐고 어깨 너머에서 느껴지는 시린 기운, 발목을 스치는 알 수 없는 손길이 점점 또렷해졌다. 나는 깨달았다. 현수의 죽음과 여관에서 겪은 공포는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새겨진 상처와 맞닿아 있었다. 공포는 외부의 존재와 내면의 기억이 결합해 만들어낸 실제였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밤을 조심했다. 낯선 소리, 문틈 사이의 그림자, 바닥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까지 나는 그 모든 것을 관찰하며 숨을 죽이고 때로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렇지만 공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그것과 조금씩 동거하는 법을 배워갔다. 그 여관을 떠난 첫 주, 나는 친구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그 친구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말도 안 돼. 귀신 이야기야? 라고 비웃는 듯 했지만 내가 현수의 죽음을 그리고 그날 밤 내 벌어진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는 표정이 바뀌었다. 진짜야?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포를 직면하지 못하면 그 공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 다시 또 다른 공간에 퍼져나간다는 것을. 나는 이후로도 몇 번이나 대구를 지나칠 일이 있었지만 결코 그 여관 근처에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항상 의심이 있었다. 혹시 그 존재가 아직 그곳에 있을까? 혹시 내가 다시 그 공포를 불러오게 되는 건 아닐까? 며칠 전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그 여관 3층 복도를 걷고 있었다. 낡은 나무 바닥은 삐걱거리고 습한 공기가 숨을 막혔다. 그때 문틈 아래에서 아주 희미하게 빛이 새어나왔다. 준혁 씨, 다시 왔네요. 현수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꿈이었지만 그 목소리는 현실처럼 생생했다. 그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벽에 손을 짚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차가움과 끈적한 감촉이 꿈속에서도 내 몸을 현실처럼 움츠러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사실을, 현수의 죽음, 그 여관, 그리고 나의 두려움, 모든 것이 하나로 얽혀 계속해서 내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났지만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귓가에 속삭임이 남아 있었다. 준혁 씨, 아직 혼자 있지 마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 불을 켰다. 하지만 그 속삭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바로 그때 나는 알았다. 공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저 공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며칠 후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경험을 기록하고 같은 공포를 겪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글을 쓰는 동안에도 나는 항상 뒤를 살폈다. 문틈, 바닥, 그림자 속, 그리고 내 기억 속 어디엔가 존재하는 현수의 목소리를. 나는 독자들에게 경고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설명할 수 없는 소리와 그림자, 죽음이 남긴 흔적은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 여관에서 나는 진짜 귀신을 만났다. 그리고 그 귀신은 단순히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공포 자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직면하지 못하면 그 공포는 다시 살아나 또 다른 피해자를 찾아간다. 현수는 이미 사라졌지만 그의 죽음이 남긴 공포는 여전히 그 공간을, 나의 마음을,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나는 이제 그 공포를 인정하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항상 경계한다. 문틈 아래로 불쑥 나타날지 모를 그림자, 발목을 스칠 차가운 손길, 그리고 귓가에서 낮게 울리는 목소리.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독자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싶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느낄 수 있는 것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라. 그리고 공포가 다가올 때 도망치지 말고 마주하라.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다시 한번 여관을 떠올린다. 그 낡고 눅눅한 복도, 문틈 아래 스며드는 그림자, 발걸음을 따라오는 소리, 그리고 죽은 자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나와 함께, 또 다른 누군가와 함께 계속해서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나는 이야기한다. 현수와 같은 운명을 피하고 싶다면 공포를 외면하지 말고 그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 밤 그 공포와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간다. 현수의 목소리가 나를 따라오더라도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남기 위해 움직일 뿐이다.